거리가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뜻깊은 토론에 대해서 정말 격려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조금 특이한 기조발전 축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제 김산호위가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경산호도 일제 잘 아시죠, 그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제 김산호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고용 플러스 위원회는 그 자체로 그냥 경산호위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 많은 다른 위원회도 고생들 하시지만 우리 경산호위 선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양극화 문제는 다들 심각하다, 그 원인은 뭐다, 이런 진단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다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도 원칙적으로는 그냥 쉬워. 좀 그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상층부가 양보를 하고 또 하층부가 잘 되도록 서로 노력하면 되지. 이것도 성능적이고 추상적 수준에서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저희들이 막혀 있고 좀 아직까지는 구체적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경상도 지난번 우리 위원회 양극화위원회에서 1년간 활동을 통해서 오늘 좋은 사례, 4가지 사례를 같이 공유하게 된 것, 그리고 하셨던 우리 연구원들께서도 미래의 전망을 또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11일 출범할 때, 그때 참 이 일자가 4개나 겹치고 이런 것들을 상스러운 기운을 모아서 반드시 잘 되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또 100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양극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이 걸릴 문제라면 이제 10분의 1 정도 우리가 발걸음된 거고, 또 50년 걸릴 문제면 이제 50분의 1 발걸음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1년간을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건데, 이런 양극화 문제가 진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또 동반성장위원회도 있고 또 제 경산호위도 있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가장 보면 오늘 사례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도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게 이제 노사 중심성이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사용자와 사용자의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경상호위는 그와 달리 노사가 중심에 선 그런 것이 명확하게 좀 가차할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실천까지로 들어가면 아마 제 경상호위 위원회가 큰 앞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양극화라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노조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 노조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과 노조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조도 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이 차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노조의 차이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과 그리고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와 그리고 주요 기업과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노사의 역할이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런 것에 대한 공유가 오늘 있으면 좋겠고, 특히 SK이노베이션 사례가 구체적 사례가 되기를, 또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현실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수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100대 60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 100대 50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합리적 차이도 있고 또 불합리한 차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판단도 하고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내년에 좀 중점적으로 제가 지원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노총경총 또 준비중앙에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로 과연 기업별 노사관계로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도전과 가능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 실천 과제로 들어가면 오늘 사례 발표를 계기로 해서 대기업 내의 같은 업종 또 한 지역 내의 같은 업종의 좀 기업 단위를 뛰어넘는 교섭을 같이 모색함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벽을 허물어야 이런 거대한 양극화의 바다로 나갈 수 있지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사관계 안에서 머물리듯한 겪어 나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 거대 담론으로 산별 노조로 나가기 전에 우리 SK 같은 SK그룹 내의 같은 업종, 동종업종 또 LG 같은 LG 내에서의 동종업종 이런 동종업종 그리고 지역 내에도 중소 단위 같으면 지역 내의 동종업종 끼리 공동교섭을 모색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별 이탈을 넘어서 양극화 해소라는 큰 바다로 나가는 소중한 실천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꼭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를 고민해 주시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 모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구체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 토론회 자장 그리고 사례 발표, 발제, 종합 토론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경산호 위원장 하는 한 우리 노수봉 위원장 계시지만 저도 같은 공동위원장입니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성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양극화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겠다는 결의발언을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축사가 끝났고 1부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시면 되고요. 1부는 코비드1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상생협력 모범 사례고 PPT를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요. 예. 네, 바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이태희 공무원입니다. 조기댁이 있으니까요. 조기댁이 어디 갔어? 자기 이들 오지. 네? 저기 뭐 유인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띄워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첫 발표자가 돼서 그런지 긴장이 아주 100배입니다. 들어왔고 스토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10분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단축된다 생각했는데 5분의 기술적 시행착오를 해서 시간이 조금 스테드리고요.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발표할 그 주제는 그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노총 간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이 정선우 위원장님께서 상생협력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피부 미식의 영원한 숙제이자 화두이기는 하지만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이 상생협력의 문제를 누가 이익을 더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정의 실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소속된 근로자들의 어떤 삶의 질, 일자리 이런 문제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리 사회, 경제사회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이 상생협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제 이거를 노사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 말씀 제가 먼저 좀 간단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이 좀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을들의 연대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특히 저희들이 노사 공동 대응은 크게 한 세 가지 얘기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제 경제력의 어떤 집중과 남용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나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로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극화를 해소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 가치,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노사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시작으로 이제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이제 이런 어떤 공조 정책 공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아마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의미가 크고 소중한 이제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까 이제 우리 문성현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거라도 하자.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그 일걸음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어떤 상생협력 모델도 개발이 되고, 또 필요한 사업들도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한 추진 배경, 그리고 이제 상생협력 현황, 그리고 불공정거래 15% 운영 현황, 향후계획, 요 마지막 뒷페이지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마무리 말씀,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입니다. 이제 그때 한참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주 52시간제 적용 때문에 이 노사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좀 갈등도 있었고, 특히 저희 중소기업계가 굉장히 그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각 노동단체도 찾아가서 우리 중소기업계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밟고 있으면서 저희 이제 김기분 회장님께서 김주영 당시 한국노총위원장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이 근로시간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대기업의 이제 불공정 거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그 한국노총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문 중앙회 회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노총 그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제 그때 저희들이 한국노총을 방문을 했으니까 한번 중앙회를 모시겠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이런 어떤 그 불공정 거래로 결국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고, 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제 뭐 제대로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그때도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협력 그간에 이제 현황을 보면은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금년에 이제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새로 이제 위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사실 여기 보시면은 그 처음으로 저희 이제 중앙회를, 경제단체 중에서 저희 중앙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어떤 그 상생협력 관련 공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 그렇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합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뭐 요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기문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한국노총 그 회원이 한
80%가 중소기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입장에서도 한국노총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상생협력의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때 참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감동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 중소기업의 위기가 그 노동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이 잘 돼야 결국 노동자들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표시를 하고, 여하튼 그 불공정 거래라든지 어쨌거나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상생 협력을 제외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이제 두 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일환으로서 이제 첫 번째 행사가 그 이제 그 불공정 거래 센터,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이제 그 한국노총에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불공정 거래 센터는 이미 이제 뭐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도 2007년부터 설치가 돼 있었고 다른 기관에도 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한국노총에도 그거를 그때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불공정거래 센터 현판식이 이 한국노총과 중소기업 중앙회 간의 협력 사업의 첫 사기였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 이제 이 현판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여수봉 위원장님들이 보입니다. 그때 이제 요 현판식도 개최하면서 크게 한 6가지 정도 한국노총과 저희 중앙회 간에 이제 그 공동 그 합의 사항을 이제 그 도출을 해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이거 설치를 비롯해서 뭐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하청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공동 연구라든지 또 상생 협력 문화 조성, 그리고 이제 그 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양기관이 대기업 총수님들을 또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고 또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같이 일하기로 그렇게 이제 그 공동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 이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지금 상생협력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급법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신고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는 2007년부터 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특히 그 하도급 거래하고 이제 위스탁 거래 간의 이제 불공정 거래 신고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한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까 앞서 보셨던 요 왼쪽이 주로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에 그 이제 그 불공정 거래를 이제 신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오른쪽 위스탁 거래 부분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 이제 신고 업무니까, 이게 조금 더 위스탁 거래 관련 이 불공정 거래 신고 업무가 이게 좀 훨씬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불공정 거래 신고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 간 거래 관련하고 공정 거래 관련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기업 간 거래 관련해서는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 관련해서 거부라든지 부당 반품 이런 부분들도 신고 대상이 되고, 기타 이제 기술 탈취라든지 뭐 대기업의 어떤 힘을 이용한 보복 조치 이런 부분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거래 관련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기업의 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이제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가격 생산, 그리고 이제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들, 그리고 이제 부당 공동행위 관련 경우도 이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단체와 관련해서 뭐 그 구성된 사업자들의 어떤 활동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조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고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하냐면은
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이제 일단 저희 중앙회가 하게 됩니다. 하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중앙회가 이거를 지금 그 사실은 여기 이제 그 예컨대 납품 대금 조정 협의권 같은 게 이제 일단 작년 말에 중앙회가 이제 그 협의권을 갖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아직 입법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중앙회가 주로 이제 상담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어떤 규정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우리가 지금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앙에서 이제 주로 이제 1차적으로는 뭐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뭐 주로 이제 상담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중앙회 차원에서 이게 어렵겠다 하면은 이제 뭐 이거를 해당 그 정부 기관에 이관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대기업하고 해당 대기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그 하도급 분쟁 조정 기관에다가 이걸 넘기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미 이제 저희들 추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신고센터를 한국노총에 이제 설치한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그 공동연구 부분도 이제 곧 같이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협력한다든지 또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뭐 청수면담 이런 부분들도 계속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제 제가 그 신고센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998377-12331119 이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도 이게 주민번호가 있듯이 중소기업한테도 정체성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9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83은 그 중소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77은 우리 국민의 77%가 중소기업 가족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3 뒤쪽 1233은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헌법 제123조 3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119는 이게 이제 그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그 경제민주화를 이제 명시한 헌법조항 119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쭉 이렇게 이제 일부러 많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하튼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존재, 가치 뭐 제가 이렇게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어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도 부여받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행복해야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행복해야 우리 국민이 행복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그 상생협력 방안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한 양극화 해소 뭐 저희 중소기업들도 할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태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단위 노사 상생 협력으로 충청남도 사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행정부사님께서 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일하고 있고요. 공인노무사 이원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그 사례 발표에 저희 충남도를 좀 불러준 건 그 중앙에서는 노사정 협의체가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변화되면서 사실 양대노총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활동력을 키워나가는 문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지역은 이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의 사회적 거버넌스 활동들이 좀 됐던 것 같고 뭐 그러한 부분에서 충남이 활동했던 것을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의
요청을 했던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충남은 이제 노삼장 협의회가 활동했던 사항들을 주축으로 그 중에 양극화 해소라든가 아니면 노사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를 어떻게 쭉 그 몇 년 동안 추진했는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순서는 4가지 정도로 좀 잡았는데요. 어느 지역이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저희 충남 노삼장이 갖고 있는 협력 체계라든가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왔고,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으며, 마지막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집중 사업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렇게 4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충청남도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서북부 벨트 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적인 중심이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라든가 디스플레이, 이제 13조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과 그다음에 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제철 업종, 그러니까 현대제철을 주축으로 하는 철강 업종, 그 다음에 서산 쪽의 유화단지, 이렇게 석유화학 단지가 주력을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전력의 40% 이상을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이 좀 담보를 하고 있는 형태의 산업 구조를 좀 갖고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이게 도다 보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과 더불어서 농촌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청양이나 구역, 홍성과 같은 정통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어떤 정책들을 펼침에 있어서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유산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풀을 거냐는 것들이 많은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가 단순히 이제 원하청 간의 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문제,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도 같이 포괄되고 있는 문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기업 간에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충남 노사민정은 전체적으로는 25개 단체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사관계 발전 법률에서 3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최대 풀치로 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25개 기관이 함께 모여져 있는 가장 큰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6개의 분과와 그다음에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과와 4개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이 한 84명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27명에다가 분과위원 48명 정도의 특별위원까지 구성을 하면 거의 한 110명 정도가 모여져 있는 하나의 거버넌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실무위원회는 분과를 대표하는 분과위원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노사민정의 주축인 관계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같이 하면서 매월 1회 정기적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좀 되고요.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실제 노사민정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무국의 독립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노사민정 중에 저희 이제 충남은 상근장 4명, 1년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투여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이게 지역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의 어떤 고용노동부나 이쪽에 있는 중앙 정책의 내용, 핵심적으로 이루고 있는 아젠다를 주축으로 해서 지역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고 실행하고 방법들을 만들어 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큰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17년도에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큰 하도로 간다거나 그리고 우리 어수원 교수님 계셨지만 최저임금의 부분들이 전국을 강타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여건에서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풀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활동의 방식들로 해서 진행이 됐다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16년도에 만들어진 노동정책 실행계획을 주축으로 사업을 펼칩니다. 특히 이제 17년도부터 경로사회가 출범하고 그러한 여파에 의해서 저희 충남은 가능하면
그 예를 들어 사회적 대화를 좀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노사민정이 실제적인 사업단위, 실행사업단위를 주축을 하던 부분들을 이제 실행사업단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진행하고, 이제 노사민정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 구조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좀 전환을 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중심으로 가져왔던 부분이, 예를 들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그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역고용심의위원회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심의기능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의상을 좀 강화한다. 그래서 실제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게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졌던 게 심의기능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졌던 게 사회적 대화 확대와 원화청 상생 모델 개발. 특히 이제 지역이 이제 더불어 사는 사회에 동방 성장의 시스템들을 만들지 않으면 지역의 장기적 성장 전망은 좀 어렵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풀어낼 거냐.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풀어내는 하나의 그 내용들을 좀 거쳐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합의의 비체는 그러니까 의제 중심의 분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거래 분과라든가 산업안전 분과라든가 의제 중심의 분과위원과 실제 업종 중심의 특별위원회, 자동차 부품 산업이나 아니면 그 운송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축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3년 동안 노사민정이, 사실 노사민정이라고 하면 노사, 민정, 그 4개의 주체가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포럼하고 있는 노사정의 상생협력의 한 부분에 이제 민까지 포함하는 지역의 거버넌스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주축은 노사가 주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 지자체가 선도해서 끌되 노사를 중심 축으로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중심은 매년 그 저희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공동선언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노사정 포럼이라든가 노사협력 포럼, 고용노동 컨퍼런스라는 사회적 대화 채널을 통해서 지역사회 함께 논의하는 구조들을 좀 가져가고요. 또 하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일상활 균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활 균형 사업들, 최근에 공동주택에 대한 종사노동자 보호 사업이라든가 원합청 상생협약을 통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여하는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서로 상호 신뢰,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는 형태로 추진을 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매년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공동선언의 의미는 충남의 1년 사업을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를 핵심적으로 잡아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년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라는 주제로 산업안전에 첫발을 띄는 형태로 추진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큰 화두로 되면서 일상활 균형 모델 개발하고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들을 주력을 했습니다. 19년도는 저희 이제 18년도 말에 그 태안화력에서 김용균 씨 그 사고 발생 이후에 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문제들이 전국적 화두로 다시 확장되면서 저희가 그 사망 사고 없는 산재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게 되고요. 올해는 원화청 상생 문화 확산 및 모델 개발에 주력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어떤 때는 이제 지역에 있는 산업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상활 균형의 부분으로, 또 어떤 부분은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원화청 상생 모델을 통한 동방선장의 기반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로 좀 구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 이제 그 고용노동 컨퍼런스라고 저희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역에서 쉽지 않게 사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이제 대기 토론회 방식들로 하는데, 그러니까 10개의 단위 주제를 만들고 그 안에 그 구성되는 인원들 모여서 100명이 모여가지고 집단적 토론들을 하는, 그러니까 군인들로 토론하는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8년도는 이제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백인 토론회를 예를 들면 10개 섹션으로 나눠서 지역의 청년 유출의 문제는 뭐며,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뭐냐부터 해서 10가지 섹션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토론들이 됐고, 이런 토론의 주제로 해서 청년 일자리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청년 일자리가 청년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성과를 좀 만들어내는 걸로 이어졌고요. 19년도는 산업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 지역적 화두였기 때문에 10개의 그 산업별,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 운수업, 이렇게 해서 10가지 업종별로 각각의 노사, 그 다음에 전문가가 모여서 산재 예방에 대한 토론과 방법들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산업안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올해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에 산업안전팀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사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지만 실제는 노사, 지역에 있는 노사와 그 전문가 그룹을 주축으로 하는 분들의 협력적 토대를 통해서 그 협력적 내용이 지자체의 정책 사업으로 이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특징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지역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로의 사업들이 뭐가 있었냐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나 이 벌어지는 갭들을 줄일까야 하는 문제들이고,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우선할 수도 있고, 그다음 민간 기업이 좀 더 하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법 파견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 일자리, 예를 들면 용역기사가 차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징은 이때 당시에 아산의 비정규센터가 사례 발표를 통해서 했는데, 그 했던 기업이 그날 이 토론회 후에 바로 용역회사에 있었던 40명을 정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토론이 바로 지역의 담당자들이나 그 노사 양쪽에 직접적 실행을 담보했던 부분들로 좀 갔었던 영역들의 사업들로 진행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이 실제 심리상담이나 EAP에 대한 저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6억을 들여서 제가 직접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부분으로 공동주택 종사노동자에 대한 마음건강 돌봄, 예를 들면 뭐 530개 단지 6,000명을 대상으로 전체 그 마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시스템과 치유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적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어떤 임금이 하는 복지적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나의 틀들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노사 상생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모델 개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7년도 후반부터 가장 이제 전국을 갈타했던 부분은 노동시간 단축,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거냐 문제였던 거고요. 충남은 17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예산을 좀 들여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로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이나 아니면 일생활 일생활 문화 확산에 대한 실현 사업들을 주축으로 일을 좀 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올해 저희가 주축을 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시간의 제약들 때문에 많이 공유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 3, 4분 내에 끝내면 되겠죠. 예, 3, 4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저희가 원화청 상생 모델 개발과 문화 확산의 사업들을 하게 됐던 거, 요게 작년 10월 달에 삼성의 대표분께서 삼성 탕정을 오면서 13조 투자 계획을 밝히고, 그렇게 하면서 동방성장위원회랑 같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삼성 5개사와 함께하는 협약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와 동방성장위원회 간에 혁신주도형 동방성장을 위한 분야별 업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중심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공동 근로복지 조성에 대한 같은 연구,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만들겠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걸 근거로 저희 충청남도는 예를 들면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팀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 사업으로
원화청 상생 모델에 대한 부분을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선언도 하고 공동선언을 기초로 한 이해교섭단도 구성하고 기초 그 지역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제 기금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적인 협력 체계, 지역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라는 부분들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제 뒤에서도 아마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하는 특성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발굴해서 지자체로 돈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돈을 투여해서 지역 단위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지역복지 차원에서의 관여를 하겠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실질적 소득의 격차의 해소가 양극화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지원단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인노무사나 법무사,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인사무 담당까지 포함하는 형태의 그 지원단을 만들어서 실제 사업장이 발굴되면 그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고 만드는 컨설팅을 연계해서 실제 일회성이 아닌 그 장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효과는 되게 좋고 결과적으로는 지역복지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큰 것과 그다음에 동방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데는 누구도 예를 들면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하다 보니 사실 이제 기업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요. 또 다른 게 중소기업이 내 돈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복지기금이라는 형태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의 한계성, 그러니까 상생기금은 좀 다른 측면인데 근로복지기금이라는 형태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재원의 그 사용 용도에서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역의 복지기반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조금 더 나서서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그리고 원화청 상생의 모델의 한 축을 연결해 나간다라면 주민복지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로서 그리고 지역의 그 노동중류 사회 실현의 한 부분으로서의 모범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활동했던 사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셔서 그래도 시간 안에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SK 이노베이션 사례인데요. 대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사례로 SK 이노베이션 사례를 우선 현재범 SK 이노베이션 인력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K 현재범입니다. 이렇게 발제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아마 양극화 해소가 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아마 충분히 공감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제 발제자로 나선 이유는 이게 실제로 기업 단위에서는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노동조합 역할이나 그리고 저희가 많이 언론에 나와 있지만 1% 행복나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금 설립해서 올해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경험도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항상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나 다른 사회들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역할도 다하는 게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밖에 활동들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게 사실은 울산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노사가 임단협을 진행하고 나면 꼭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구를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은 어떤 합리적 노사 문화를 만들고 양극화 해소나 이런 거에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꼭꼭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가끔 이런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노사가 이런 말을 계속한다 그래서 현장의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느냐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현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현장 조합원들은 다른 의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1% 행복 나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 행복 나눔 반대편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임금을 결정을 할 때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켜서 매년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합원들이 그 소비자 물가 상승분만큼만 임금이 상승되고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기본급의 1%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어떤 자기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항상 노사 합의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노사 합의를 통해서 행복 나눔이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노사가 약속을 했고 그 재원들을 조합원들이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노사 어느 쪽이 뭐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내지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안 됩니다. 그 조금 더 재밌었던 거는 사실은 조합원들이 저는 뭐 자발적으로 1% 기부하라 그러면 뭐 인당 한 5, 6만 원 정도 될 텐데 한 달에요. 그럼 참여를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 97% 정도가 1% 행복 나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행복 나눔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1% 행복 나눔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회사가 이 같은 금액을 매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기부한 돈은 기본적으로 협력사 상생기금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 협력사들 어떤 뭐 복리후생이나 이런 거 증진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낸 돈은 사회 또 다른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56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게 노사 합의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십 년씩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생기금 이런 전단식도 시행을 했는데 아마 시행 첫 해 때 많이 불안하셨던 모양입니다. 가령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서 임금을 결정한다는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1% 기본급을 낸다는데 이게 얼마나 더 가능하겠느냐,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문정현 위원장도 와서 직접 뭐 축사도 해주시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저희가 고민하게 된 배경은 지금 1% 행복나눔이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인프라나 제도가 좀 다가오지 않으면은 어떤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이제 공동근로복지기금 유형은 실무자들 많이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이제 같이 하는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중소기업만 이렇게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기존에 받았던 복리후생을 깎아야 된다는 이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또 다른 격차를 둔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제도나 법제도도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공동근로복지금을 만들게 되면 출연하는 재원의 50%밖에는 쓰지 못하게 법령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재원도 제약이 되어 있는데 50%밖에 못 쓴다 그러면 더욱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공동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이 자금을 출연해주면 그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판단 끝에 중소기업 공동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협력사끼리 설립을 하는 겁니다. 설립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출연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출연금이나 대기업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목적 사업이나 수익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력사 구성원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떤 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 비과세라는 효과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부 지원금이 현황인데요.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제 공동 근로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출연금 같은 경우에 100%다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뭐 100%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금을 만들 때는 첫 번째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근로복지금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일정한 협력사만 모아서 따로 한번 만들어 볼 거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공동근로복지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복리후생을 증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사마다 이제 차이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공통의 제도를 만드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는 일단은 뭐 린 스타트업처럼 일단 몇몇 업체들만, 유산 업체들만 모여서 좀 성공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비 협력사들, 상주 협력사들 위주로 공동근로복지금을 만들었고요. 공동근로복지금 만드는 게 사실은 아까 노무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컨설팅도 받아야 될 정도로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협력업체들이 다 있으면 그쪽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각각 뽑아서 이 협의회 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립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정관 만들고 목적 사업 정하고 이런 게 어렵고요. 그리고 한 25개 업체 정도 되면은 대표들만 50명이 됩니다. 이분들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는 뭐 이성훈 위원장이 포함해서 노사가 같이 협력사 대표님들 다 모아서 설명드리고 실제로는 설립하는 작업이나 목적 사업 선정하는 작업을 SK 노사에서 다 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설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원은 아마 매년 출연되는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SK가 한 6.5억 정도 출연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100% 매칭해줘서 6.5% 재원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에서도 이제 1.1억 정도 했는데요. 이제 협력사는 기본적으로 인당 한 5만 원 정도 받는 구조로 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던 거는 오히려 저희가 협력사 복지를 높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협력사 대표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금을 만들고 나면 매년 자금을 출연해야 되는데 병상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고민도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마 협력사 참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 행복 나눔하는 매년 연초에 한 45만 원 정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근로자의 날 때 사실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러면서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간 동안에 뭐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식사 한번 하시라고 10만 원 정도 전통시장 상품권 하나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사 구성원들도 항상 고민이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단체 상해보험 같은 걸 가입해보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기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현황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협력사하고 얘기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력사 입장에서는 재원이 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사 입장에서 좀 재원이 예측 가능하고 구성원들의 니즈도 좀 많은 사업들 중심으로 위주로 보셔야 아마 협력사들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달에 근로자의 날 기념품 할 때 저희가 2.2억 정도 써서 이렇게 상생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회사에 돈 10만 원 받아도 저 별로 안 감사하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협력사 구성원들한테 10만 원씩 드리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좀 보내십시오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한 일이 요만큼이고 조합원들도 그냥 기본급 1% 기부한 것 뿐인데 사실은 그 감사 인사 받으면서 저희가 되게 프라이드를 느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어색하게 웃고 계신 분이 그 위원장님이신데요. 엎여 있으신 분이 협력사 구성원입니다. 되게 어색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저는 이게 우리 협력사 구성원들 이렇게 우산을 하나 씌워드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 사고 났을 때 보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길 바랬는데 좀 불행하게 올해 그 협력사 구성원이 밖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분 가족들한테 어쨌든 뭐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를 전체로 올리는 방법도
방법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협력사 구성원들한테 우산 하나씩만 씌워주셔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넓혀가는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올해 제일 자부심 많았던 게 공동블록체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 얘기 저희 좀 많이 했었는데요. 회사가 노사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 문제, 나의 임금, 나의 복지에 대해서만 관심 많았다 그러면은 몇 차례 감동을 좀 드리니까 밖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생산 현장에서는 실제로 생기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노사 문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변화가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정부나 이런 뭐 경사노이나 이런 데서 좀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니까 개별 사업단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 시도하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레버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에도 나오셨던 이성훈 위원장님 그래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번 사례가 대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사례여서요. 그 회사의 팀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성훈 노조위원장님께서 부연 설명 말씀. 네, 반갑습니다. 이노베이션 노동조합 위원장 이성훈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참 잘했죠, 그죠? 근데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한 5년 준비 시간까지 한 5년 정도 걸린 이야기를 한 15분, 20분 정도에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도 또 들으시면서 저희가 이제 아는 거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아마 들으시면 이게 또 뭔가 하실 또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병 PL께서 참석할 때 서울 오시는데 그래도 좀 정장 입고 오시죠. 내지는 뭐 세미 정장이라도 입고 가셔야 됩니다. 하길래 지금 살이 급격하게 빠져서 옷도 없었거니와 최근에 산옷을 입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좀 어색하죠, 그죠? 저도 좀 어색하고 저 사람 좀 뭔데 옷을 저렇게 입고 왔나 하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넥타이 다 메고 오면 그게 당연한 걸로 봤는데 지금 노타이가 대부분이잖아요. 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어색함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소통하고 또 상호 또 신뢰의 과정을 좀 거치면서 상생이라는 단어까지는 저희가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아무리 주도하고 강압적으로 뭘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그걸 일회성이 될 경우가 많고 또 과정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저희 많이 좀 봐왔거든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좀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잔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력업체라고 옛날에 하청업체 그거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협력업체라고 표현을 하고 상생이라는 단어로 그분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동자라고 저희는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저희 뭐 여러 가지 또 1% 상생기금 통해서 많은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또 따뜻한 마음을 서로 전달받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은 또 크게 보면 가족이거든요. 그런 문화에서 처음에는 이제 동의받는 과정에서는 조합원 동기분들도 조금 이거 거기는 거기 우리는 우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져오지 뭘 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97%라는 참석률이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당연시 여기게 되고 좀 더 나은 문화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공동 지금까지 지금 와 있는 형태거든요. 이제는 좀 저희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게 당연시 되는 문화가 되고 저희가 오늘 보니까 주체는 경사노인데 후원이 한국노총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이죠. 사실은 후원하는 이 두 곳이 정말 손을 한번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달라 안 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요구하고 제시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이 문제만큼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저희가 좀 좋은 예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 예시를 중심으로 해서 내지는 저희가 좀 자료를 제공해서라도 좀 설득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가 조금만 만들어내면 밑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체가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노사관계도 이런 큰 문화가 사실 노사관계보다 더 큰 문화가 지금 하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간에도 책임 소재가 좀 많이 생깁니다.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화도 나기도 하고 노사관계라니 그렇잖아요. 근데도 이 일 때문에 한 번은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은 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싶더라도 투쟁에 앞서서 우리를 믿고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감을 좀 다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노사관계도 참 멋지고 미래의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좀 되면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의 또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저 노사관계는 이걸 통해서 좀 압박도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여참 이것도 깨질 수 있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사측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들어오고도 앞에도 그랬지만 크게 불협화음 없이 노사관계를 잘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화들 때문에 노사관계마저도 새로운 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문성인 위원장님 초창기에도 같이 참석하셨고 자리 계시면 제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 텐데 아니시니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 주도가 좀 강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노사간의 마찰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처음이 좀 어렵고 아까 제가 복장을 세미복장 뭐 안 해와서 좀 어색하듯이 처음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요. 근데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방향이 먼저 잘 되어야 속도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도 범위, 아까 우리 해피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범위는 저희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만 좀 해주신다 하면 한번 같이 속도를 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SK 노사의 사례에 대해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예측한 것처럼 발표로 시간을 너무 잘 맞춰주셔서 그 김현기 이사님 압박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을 김현기 이사님까지 발표를 마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질의응답도 잠깐 사례에 대해서 할 시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례에 대해서 한솔재지 김용기 이사님께서 사례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솔재지 구매 담당 김용기 이사입니다. 먼저 경산의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서 같이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한솔재지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조 9,400억이었고요. 저희 주 품목이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영수증 만드는 감열지, 종합 제조회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거는 앞서 발표하신 분들하고 좀 차이는 일단 이거는 저희 한솔재지 상생협의회는 구매가 주체가 돼서 한솔재지와 저희 한솔재지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까 이제 매출액이 1조 6천 정도 된다고 그랬고 이제 구매 규모가 한 1조 되는데 이 상생 협의는 저희가 이제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20에서 50명의 그런 이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 100명 미만의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와 저희 이제 구매와 어떻게 상생할 거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솔재지 상생협의회에 추구하는 기본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동반 성장 실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게 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이제 한 지가 7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구매를 쭉 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실제 아무리 저희가 뭐 싸게 사고 좋은 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어떤 실질적인 경쟁력을 이끄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그 다르게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 그 다르게의 가장 핵심은 실제 저희가 미입한 이런 부분이 우리 공급 업체가 저희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여건이 안 돼서 사실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공급 업체 협력사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그게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공급사의 경쟁력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거부터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꼭 필요한데 저희가 좀 도움을 주면 할 수 있는 부분, 업체가 하고 싶은데 규모가 작아서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크게 저희가 4가지를 정했습니다. 기술 협력 부분, 그다음에 금융 지원 부분, 업체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부분,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 이 4가지 분야에 대한 그 실천 강령을 좀 마련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향상이 되면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과제들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서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훨씬 더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부터 진행했고요. 약 현재 이제 40개 업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저희 그 재질을 만드는 그 주 원료인 약품, 포장재, 기자재 같은 좀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일단 이제 기술 협력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로 이거는 기술 교류와 공동 제품 개발 그거를 통해서 성공했을 때 공급 계약 체결 요거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거를 경년 단위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나오는 게 조금 그 한계가 있고 부담이 돼서 지금 경년제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절차를 좀 보면 업체가 그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원가 개선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주시면 저희 실질적으로 공장과 연구소의 그 탑 매니지먼트 쪽에서 과제를 평가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랩 테스트, 밀 테스트 이렇게 과제를 진행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한 좀 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매월 대표에서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우수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2년 공급계약, 그다음에 이제 프라핏 쉐어링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좀 이제 그 이점을 보면 저희 회사도 이점이 있지만 공급사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떤 랩 테스트 그 설비나 이런 게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실제 밀 테스트를 하기는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그 테스트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상용화가 바로 가능하고 저희가 그 공동 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판매처까지 확보를 할 수 있고 프로핏 그 쉐어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그 업체의 그 성장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금융 지원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키는데 조금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상생 펀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생 펀드는 저희가 이제 그 예탁을 했지만 사실 IBK 그 기업은행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예탁 기금에 IBK 기업은행에서 일부 금액을 증액을 해서 현재
60억 그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업체에서 시중에 이게 없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그 금리보다는 좀 더 저리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사실 설, 추석 이런 명절 때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자금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비 투자 지원인데 사실 이 업체들이 10억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설비 투자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쉽지 않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대신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한테 뭐 5년 이렇게 납품을 보장을 하고 업체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원한 금액을 이제 분할 상환하는 이런 그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업체들이 그 지속 성장을 하고 그러려면 이 그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 업체들이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나 그런 그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지 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그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저희가 그 현장 저희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현장 오퍼레이터들을 1년에 2번씩 이제 기술 교육을 합니다. 이럴 때 업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 저희 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어쨌든 저희한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이런 그 PC 기반의 e캠퍼스나 모바일 그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독서 이런 교육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 중소업체들은 사실은 이런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쪽에 같이 그 아이디를 부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제 식스시그마라는 거를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의 이제 이 방법은 좀 바꿔서 지금 이제 좀 하고 있는 거는 디자인 싱킹 데이라고 이것도 1년에 이제 2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 내용은 어떤 문제 해결 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각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그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럼 조별로 나눠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그거를 시각화해서 아이디어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 그 해결을 방안을 찾아가는 걸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런 그 체험을 통해서 회사에 돌아가서 새로운 어떤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생각을 좀 바꿔서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로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제 소통 강화인데 이거는 뭐 많은 회사들이 그 실시하고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1년에 2번 해서 간담회나 기타 이제 행사를 통해서 업체의 애로사항 듣고 또 저희의 이제 그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걸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규모의 그 회사와 또 저희 그 지금 제가 사례 말씀드린 그런 업체들의 그 규모에서 할 수 있는 뭐 일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7년간 이 일을 하면서 좀 많은 그 마인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다. 이게 이제 뿌리를 박으면서 아마 모든 회사들이 해마다 내년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개인별로 목표와 뭐 KPI를 설정을 하는데 저희는 꼭 그 연 목표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협력 회사를 위해서 뭐를 할 건가가 꼭 하나 KPI로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뭐 사소한 걸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그 협력사 이제 그 사장님들 그 사모님 생일 때 자동적으로 그 케이크와 꽃다발이 전송되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장님들이 일하면서 되게 바쁜데 그런 중요한 그거를 이제 까먹는단 말이죠. 그걸 대신 해줌으로써 사실 사장님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와이프 생일 이제 신경 안 써도 회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니 나는 그 만족도가 사소한 거지만 만족도가 좋았고요. 또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 업체 이제 저희 제조업이니까 저희 업체도 사실 이제 그 땀 흘리면서 일을 많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 수박하고 죽염하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업체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내가 거기에 뭐를 해줘야 할 거를 자꾸 이제 의도적으로 푸시하는 것도 있지만 고민을 해서 이제 나온 거고 또 저희 이제 납품하는 그 업체들이 차량이 어떤 경우에는 와서 많이 대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애로사항인데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 은행이나 이제 병원에서 하듯이 예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체가 며칠 날 몇 시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와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줄였고요. 그 이외에 그러니까 제가 그 강병수 부분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우리 업체의 경쟁력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된다는 것과 그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글로벌 그 시대가 됐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쟁사가 경쟁력을 키워서 이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신 김용기 한솔대지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역시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시는 모범 사례 기업, 협회 등답게 저희의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상생적 관점에서 20분 앞당겨 주셔가지고요. 질의응답은 이제 사적으로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20분 정확하게 쉬는 시간을 갖고 2부는 3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발표해주신 분들과 들어주신 청중분들 모두 감사합니다.